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알려줄 두 분이죠. MKYU 김미경 학장님과 그리고 국내 최고의 미래 전략가 정지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자, 두 분을 뵙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계시거든요.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인사 학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인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경입니다. 정지훈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가라고 했는데 요즘 새로운 텀을 좀 밀기로 했어요. 네. 미래 역사학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예, 제가 역사에서 미래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말하는 오늘도 그런 얘기 좀 들려드릴 거고요. 네, 미래 역사학자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네. 자, 오늘 방송 댓글도 역시나 지금 뭐 박수 쳐주시고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네.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댓글 소통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제작진에게 살짝 물어봤었는데 네. 사전에 14,000분 넘게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세븐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 자, 다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들어오고 계시는지 뭐 한 말씀씩 간단하게 올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미래학자 정지훈 ITB. 아하. B, 그렇죠. 네. B. 네. 묻히다. 네. 라고 해주시는데 눈에 띄는 거 있으면 학장님 한번 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CJ에 뒤처지지 않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네. 소리가 작아요 하는 분 계십니다. 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야근 팽개치고 나왔어요. 팽개칠 만한 얻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수님 마이크 볼륨 크게 해주세요. 네. 예,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덕분에 미래에 불안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거 좋네요. 네. 전 미래가 궁금해요 하신 분 계십니다. 좋습니다. 세븐테크 속으로 들어가즈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지금 이 댓글뿐만 아니라 네. 지난주에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세븐테크 관련 영상이 MKTV에 업로드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디지털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세븐테크를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 또 진로 상담 교사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배우고 싶으시다는 분. 심지어 교사 연수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배우고 싶다는 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사 연수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교사 연수 교사 연수. 시스템 안에 꼭 들어가야 돼.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요. 너무 중요하네요. 선생님들이 모르면 아이들한테 네. 가르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 교수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최전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느껴지시는 지금 체감이 어떠세요, 지금? 이런. 그냥 모든 게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야 우리 산업이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기술들을 안 깔면 세상이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냥 사회 간접자본 같은 느낌이라고. 사회 그럴까요? 간접자본. 네,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길을 걸으려면 내 길이 뭘로 만들어지고 뭘로 깔았는지 알아야 그 그렇죠. 길을 뻗어 네.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런 느낌 때문에 네. 우리 학장님께서도 MKY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븐테크를 알리고자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학장님, 오늘 개설된 세븐테크 2022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학장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 제가 리부트는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강의가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 디지털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딱 여기로 왔어요. 그 디지털 세상 딱 와보니까 이게 뭐예요? 디지털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로 막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왜 네이버, 카카오가 10년, 20년, 배달의 민족이 10년 만에 이렇게 됐는지 그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몇 테크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문명이라 그러죠. 이런 문명 위에서 살았어요. 오프라인 문명에서 살았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문명이 갈아 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통째로 쓱 갈아 껴져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기초가 되는
우리가 새 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쓱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갈 때 80% 직업 사라지고 90% 직업이 새로 생겨요. 새 판을 이해 못하면 돈 버는 것도 아이들의 미래도 나의 직업도 그리고 나의 직업의 변형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빨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고 어제 사실은 저 이렇게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신났습니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세븐테크 2022 강의를 개선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학장님께서는 작년 리부트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판이 바뀔 때 미리 앞서간 10%의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기회를 독점한다. 네.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래의 기회를 거머쥘 10%가 되어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정지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자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제가 아까 전에 미래 역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게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세븐테크 하나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큰 숲을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와 같은 이 물결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전체적인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과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네, 그런 그림을 좀 먼저 세븐테크를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될지 벌써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부탁드리고요. 저와 학장님은 정지윤 교수님의 라이브 특강이 끝난 뒤 2부에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학장님도 시청자분들 잘 들으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필기 네. 준비 되셨습니까? 자, 빨리 지금 우리 항상 급할 때 필기 준비 항상 했었잖아요. 필기 노트랑 그 볼펜이랑 딱 가지고 필기하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NKY 아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교수님 깜짝 놀랐죠? 네, 아까 네. 그거 맞추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예습이 많이 돼 계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낸 퀴즈 같은 거 일반인에게 물어봤을 때 못 맞히죠, MKY 정말. 학생처럼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못 맞추죠. 저 정도로는. 못 맞히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못 맞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마 들으시는 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난 이렇게 할 거야, 이쪽 방향 잡을 거야 이런 아웃풋이 팍팍 나올 겁니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딱 볼펜 들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듣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들 네.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그렇다면 저희 무대 정비하고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T 기술의 역사의 전환점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프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30분 정도. 세븐테크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강론을 얘기하면 재미가 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 기술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이게 이제 기술 수용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기술 개발은 과학자들이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해서 초기에는 이걸 잘 수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수용하시는 분들이 뭐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리 어댑터까지는 잘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폰이 나왔어. 그럼 아이폰
바로 살려고 줄 서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세상 바꾸는 거잖아요.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들어갈 때에는 early majority라고 부르는 좀 다수 수용자라 그러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기 이제 골짜기 보이시죠? 저기 chasm이라고 되어 있는 골짜기가 보일 텐데 저기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early adopter에서 chasm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좀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술의 수용 같은 것들은 사실은 사회의 변화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읽게 되면은 우리 산업의 변화라든지 세상의 변화를 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T의 역사를 다시 볼게요.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봤을 때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같이 바뀌어요. 제가 세븐테크를 얘기할 때에도 요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계. 그 기계는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하드웨어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혁명도 없는 거고요. 서비스 혁명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하드웨어가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에는 하드웨어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뭔가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혁명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있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서 세상을 바꾸기에는 좀 여력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걸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연결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 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러면 사용자가 늘죠. 사용자가 늘어서 그 사용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요. 이런 식으로 이들 각각의 기술이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가 이걸 양의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점점 더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요. 이런 사이클들을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IT 기술이 3번의 사이클이 지금 진입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이클이 엄청 크고 두 번째 사이클도 엄청 큰데 대충 한 20년 주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사이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에서 이 그림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C 보급돼 가지고 얼마나 윈도우 많이 깔렸나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한 1980년, 90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늘다가 피크를 한 2010년도 정도까지 찍게 되죠. 이게 이제 윈도우즈가 이제 뜨게 되는 그 사이클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거는 아마도 IBM PC였을 거예요. 그 IBM PC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1990년 정도 들어가면 이제는 한 대씩 갖고 있어야 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을 거고 그래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때 처음으로 하드웨어가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PC가 공급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PC만 갖고는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PC 위에 뭔가 정말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바뀌는 것에 가장 핵심이 됐었던 게 뭐죠? 바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면서 윈도우 95, 그 중에서도 윈도우 95가 1995년에 나오거든요.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무려 전 세계 컴퓨터의 99%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제는 이 윈도우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가 제일 중요해. 윈도우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 그러면 처음에는 IBM이 PC를 만들었지만 윈도우가 헤게모니를 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잘 돌릴 수 있는 거 하드웨어 제일 잘 공급하는 회사가 대장이 되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인텔. 인텔 인사이드 저 로고 많이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때 사이클의 대장 둘을 얘기를 할 때 윈도우와 인텔 해가지고 우리가 윈텔 제국이라고 불러요. 윈도우, 인텔. 그래서 윈텔 제국. 그 다음 1995년 후반 넘어가면서 뭐가 나왔죠?
인터넷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월드 와이드 웹.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기술 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따따따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렸죠. 자, 이러니까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서비스의 대장은 뭐? 지식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식을 찾고 연결하는 서비스 기업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 기업이 누가 나왔죠? 구글이 나오게 되고 한국에는 네이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게 바로 처음에 PC 나왔죠. 그 다음에 윈도우 나왔죠.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 인터넷 나왔죠. 이 세 개의 사이클이 약 20년 정도 주기로 완성이 돼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요 정도까지의 사이클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거대한 사이클이 하나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2007년에 시작합니다. 저 왼쪽에 보면 아이폰 세일즈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또 이제 최재분 교수님이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인데 이건 서비스는 소셜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이클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썼고 PC로 썼고 지식이 중요했고 그래서 지식혁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바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에는 한 136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2008년에 한 1000만 대 정도 아이폰을 팔게 되고 2009년에 2000만 대를 팔게 되고 2010년에 4000만 대를 팔아요. 그러면서 2012년이 되면 드디어 1억 대가 넘어갑니다. 2012년 딱 들어가면은 어떤 감이 오냐면 또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이나 8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봐야 윈도우가 대장이고 인텔을 잡을 회사가 어디 있을 것이며 이렇게 믿었죠. 왜 20년 동안 주구장창 해먹었으니까 얘네들이 짱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이폰이 딱 등장을 했는데 2009년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와요. 그래서 KT에서 발매를 했죠. 11월 28일 날. 그때까지 해봐야 뭐 저 그래프에서 보면 누적으로 한 3천만 대쯤 팔렸을 때거든요. 그럼 3천만 대면은 뭐 큰 숫자지만 전 산업의 어떤 크기를 생각을 하면 뭐 그 정도야 뭐 원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이때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올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IT 산업 중에서 LG전자라고 하는 아주 유수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LG전자가 사업을 하나 접었어요. 뭘 접었죠? 예, 스마트폰을 팔았잖아요. 스마트폰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지금. 그와 관련된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 2007년에 아이폰 딱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이런 그 약간의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2009년이 딱 되니까 2009년에는 3천만 대쯤 팔렸단 말이에요. 전부 합쳐봤을 때 그때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딱 이게 아직까지 대세는 아닌데 바꿀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LG전자에서도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안 하고 이왕이면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맥킨지라는 회사한테 맡겨요. 야, 그래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뜨는데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우리 이거 대응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맥킨지가 어떤 결론을 내려줬냐 하면은 그때 또 하필이면 LG전자가 한참 성공을 했어. 뭘로 성공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한 개쯤 가졌을지도 모르겠는데 프라다폰 그리고 초콜릿폰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피처폰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요. 그러던 차에 숫자를 보니까 아직 136만 대, 1000만 대, 2000만 대쯤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몇 억 대 시장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좀 그렇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를 보고서 맥킨지가 이렇게 권고를 해요. 니네들 아직 그 디자인 전략이 잘 먹히고 있고 잘 팔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스마트폰 신경 쓰지 말고 피처폰이나 디자인 전략 잘해라.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최종적인 그 결정은 LG전자가 한 거니까 뭐 잘못한 거긴 합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한번 역사의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 치고 2009년에 저 숫자를 봤으면 아리까리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숫자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미래를 보는 게 어려운 거죠. 여튼 저때 씨앗이 싹이 튼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에 1억 대가 넘었죠. 2012년부터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5년이 지나니까 야 모든 걸 모바일로 하는데? 모바일로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1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갤럭시 폰들이 막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그 전에 황제는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황제였는데 드디어 애플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지.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해가지고 구글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애플과 구글을 마이크로소프트를 꺾어요. 네, 딱 보기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칩. 아까 윈도우 제국이 한참 갈 때 윈도우를 가장 잘 서포트한 하드웨어가 누구? 인텔. 인텔이 근데 그 모바일 쪽 관련된 칩을 안 만들었잖아요. 모바일 부분에서 1등한 회사가 어디냐? 퀄컴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퀄컴. 예, 퀄컴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진짜 얼마 안 되는 회사의 역사가. 그래서 듣보잡 같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초기에는 저런 칩을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드웨어 쪽도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보시죠. 스마트폰 갖고 검색하세요? 아니면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주로 PC는 일단 들어가면 인터넷 접속하면 뭐부터 했습니까? 네이버나 구글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려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시대에는 뭐를 제일 먼저 합니까? 모바일은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였죠.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킬러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요. 뭐를 제일 많이 쓰냐? 카카오톡. 한국에선 카카오가 짱인 거고, 그 다음에는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그 다음에 10대한테 물어보면 요즘엔 틱톡 나옵니다. 틱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구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유튜브 인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그죠?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개인화돼 있잖아요. 개인이 중심이 된 소셜 미디어가 됐죠. 그러면서 거대한 두 번째 사이클이 진행이 돼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하면 2021년이니까 지금 14년 차. 14년 동안의 거대한 사이클이 한참 진행 중인데 거의 피크 찍고 앞으로도 좀 더 갈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가는 요 정도 사이클이 20년 차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이게 두 번째 거대한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세븐테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거에 앞서가 제가 증거를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래프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이클의 대장이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사이클의 대장은 누구? 애플.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갖다 연도별로 비교한 그래프예요. 차트거든요. 딱 보시면은 1990년대 시작할 땐 비슷했죠.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각각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장을 했던 회사라 초기에는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90년부터 2000년, 2002년, 2004년 보세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시가총액을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발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점부터 막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추격을 하다가 언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 드디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가총액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텔과 퀄컴의 시가총액 그래프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당연하게도 인텔하고 퀄컴은 옛날엔 비교가 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인텔이 짱이죠. 인텔이 반도체 부분에 세계 1등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계속 인텔이 위에 있어요. 계속 위에 있다가 잡히는 거 보이세요?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3년에 일어나죠. 2013년이 언제? 2012년에 1억 대가 이제 모바일 폰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니까 PC의 대장이었던 인텔이 이제 드디어 퀄컴한테 왕자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퀄컴의 1인자 자리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지들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삼성도 자기네 칩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퀄컴의 1등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지만 확실한 거는 이때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었거든요. 와, 퀄컴이 인텔을 잡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돌 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주도하는 기업도 변하고요. 주도하는 산업도 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븐테크를 주목하고 얘기하는 이유,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사이클이 바로 세븐테크예요.
세븐테크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절치부심하면서 만든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 이후의 대표였거든요. 열심히 윈도우하고 오피스 잘 팔다가 애플한테 추격당해서 모든 걸 다 내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잘리고 누가 대표가 됐냐 하면 사티아 나델라라고 30대 인도계 대표가 들어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야 이제 모바일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모바일 포기하자. 모바일 포기해요, 사실상. 모바일 포기하고 그럼 두 가지를 하자는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모든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존이 1등 해서 먼저 갔지만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언젠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벗어나지 않겠어? 스마트폰의 넥스트를 생각하자. 스마트폰의 넥스트는 뭘까?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이 믹스드 리얼리티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뭐 제가 그 사전 댓글을 보니까 AR, VR하고 메타버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왜 따로 분리해놨어요?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좀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게 훨씬 큰 개념이에요. 잘 보시면은 디지털 세계가 있고 피지컬 월드,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가 있어요. 이 물리적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계속 받아들여서 점점 더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세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디지털 세계는 점점 우리 물리적 세계를 닮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는 점점 더 물리적 세계 쪽으로 와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AR, VR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좁은 현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카메라 상에 있는 걸 겹쳐 보이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넓게 보면은요. 물리적 세계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지금의 물리적 세계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현실을 디지털 기술로 증강을 해서 과거보다 훨씬 낫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색하고 클라우드 쓰고 등등 하면 과거에 못했던 거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물리적 세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향성. 왼쪽에 저 파란 지구가 저 디지털 지구로 이렇게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디지털 세계가 원래 있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세대차 난다고 하시는 분, 여기인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좀 편하네요. 우리가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 게임, 이런 게임 모를 텐데, 인베이더 이런 게임 아세요? 인베이더, 갤러그 뭐 이런 거 아세요? 갤러그! 네. 오락실이라고 불렀어요, 오락실. 오락실 가면 흑백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총 쏘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 할 때 세대 차이 가끔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에도 디지털 월드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영화 안에서 그 게임 월드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김희원 선생님 그 트론이라는 영화 아세요? 안 보시는구나. 그런 영화.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흑백의 그런 그 아케이드 게임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요. 요즘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럼 뭘로 설명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먹왕 랄프를 얘기해야 된대요. 지금은 주먹왕 랄프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이 게임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옛날부터 게임 안에 있는 디지털 세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컬러풀해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상도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비슷하게 변했어. 그러다가 3D까지 지원해. 3D가 지원이 되면서 현실하고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래픽이 좋아지고 음악도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현실이 가상화돼가지고 진짜 같잖아요. 그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넘어선 어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심지어는 이제 너무너무 그 현실하고 비슷해져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사는 애들이 늘어났어.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상주하니까 바깥에서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들어가서 물건도 팔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디지털 세계 안에 현실 세계가 결합되죠. 얘네들이 이렇게 슬슬 와갖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거의 붙으려고 그래, 이렇게 둘이. 붙어갖고 마치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처럼. 네, 이게 살은 것인가 죽은 것인가 뭐 이런 거. 고양이의 이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좀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시죠? 관찰할 때 이거 죽었냐 살았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고양이는 죽은 것이자 동시에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디지털 세계인가? 아니면 물리적 진짜 세계인가? 헷갈릴 수 있죠? 그런 현상을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얘기는 메타버스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목록 중에 일부가 AR, VR이라 두 개의 위계가 좀 달라. 답이 되시겠죠?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목록이 바로 세븐테크예요. 그러니까 세븐테크는 결국에는 세 번째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딩 블록이라고 그러죠. 이걸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각 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그 7가지 세븐테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세 번째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뭐든지 사회간접자본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디지털 세계 SOC. SOC가 뭐예요? 사회간접자본. 고속도로도 깔리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든 게임을 만들든 아니면 뭐 PC를 붙이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가 픽업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북유럽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저기 써놨네. 네, 비프로스트의 다리. 비프로스트의 다리 모르시는 분 또 많으시죠? 이것도 덕후처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마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그 토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토르라는 영화에 그 북유럽 신화에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아스가르드는 뭐 신들의 세계, 미드가르드는 현실 세계. 그럼 이 현실 세계하고 아스가르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그 헤임다리라고 하는 신이 놓는데 저렇게 무지개 다리를 놔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저게 아스가르드고 저게 연결돼가지고 아마 이쪽이 지구일 거예요. 지구하고 연결이 되면 드디어 디지털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가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리가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어. 그래서 이들이 연결되면 진짜 우리 물리적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다리는 뭐? 제일 큰 다리가 뭘까요? 이미 다리 큰 거 하나 놓였어. 사물 인터넷의 다리. 그게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사실은 이 디지털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큰 다리거든요. IoT.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대한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좀 지나면 자동차가 연결되고 좀 지나면 빌딩이 연결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천 같은 거 건널 때 돌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조그만 다리들까지 많이 연결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가까워지겠죠. 교류도 훨씬 많아질 거고 이게 바로 IoT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파운데이션 있고 다리 연결했어요. 세 번째, 자 이제 데이터도 쌓이고 IoT에서 여러 가지도 모이고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막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뭘 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넘어선 어떤 스마트한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치를 상승을 시켜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만 모아서 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동안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제공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상품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이제 가치 제언이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디지털 연결한 독에서 나한테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그동안 답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해주는 게 뭐? 그게 AI예요. AI가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초대한 강사님도 그렇고 훨씬 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AI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이 AI가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디지털 세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AI 역할이에요. 자, 네 번째. 자, 경제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를 연결한 다음에 거래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하고 아날로그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디지털에서는요, 카피를 해도 카피에 들어가는 비용이 0이에요. 심지어는 유통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0이야. 왜죠? 빛의 속도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에서 뭔가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가치 인정도 못 받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돼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든 건데 무한복제돼가지고 막 유통이 되면은 이거 0이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편리하고 좋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해서 접근성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훌륭한데 우리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뭔가 제대로 거래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기록도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잘못한 사람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경제 인프라로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의 인터넷이. 그 인터넷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를 잇는 경제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한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디지털 세계 얘기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현실 세계의 노동도 좀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든 일 하는 것들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로봇이 진짜 필요해진 거죠. 로봇이 나와서 우리 현실 세계에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에서 너무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AI가 저기 결합이 되면 인류를 멸망시키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그 힘든 거를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기술이 좋아지면 제일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노인들 돌보는 로봇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이제 우리 똥오줌 가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것들도 도와주고 그랬을 때 사실은 노인분들이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실 텐데 뇌소변이라고 할게요. 예, 그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뭐 자식들이 그 수발들거나 요양해 주시는 분이 수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본인들도 그거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짐을 안 지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얘기만 들었지만 아니면 위험한 데 가가지고 불 끄는 거라든지 정말 인간들이 하기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도와주는 진짜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게 로봇인데 로봇이 이제 진짜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최근에. 자, 그 다음으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이제 연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나 디지털하게 연결됐어.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하고 연결된 거랑 똑같잖아요. PC 시대만 하더라도 PC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붙어서 했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요구하는 거야. 그런 기계를 제공하는 기술이 바로 AR과 VR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AR과 VR이에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열리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PC와 인터넷과 그다음에 윈도우 같은 소프트웨어 사이클 20년짜리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20년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21년 정도 2020년도 중반까지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모바일과 소셜미디어 사이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한 2025년쯤 시작할 줄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2025년쯤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코로나19가 5년을 땡겼네. 얘가 한 5년을 땡겨갖고 한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40년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40년까지 진행이 될
이런 메타버스와 이런 그 세븐테크 사이클 이런 것들의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무릉도원하고도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가상인가 그것들이 항상 연결돼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계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세븐테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자도 변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못 다 드린 이야기가 많아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되게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둘이 손잡고 아이폰 만들었거든요. 왜 손을 잡았을까요? 대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잡으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플이 너무 잘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내가 여우 잡으려다 호랑이를 들였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5개월 만에 배신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넴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둘이 아웅다웅 싸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다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싸워. 이게 뭔 얘기냐? 지금까지는 테크 컴퍼니하고 컨텐츠 컴퍼니가 서로 협력하는 줄 알았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컨텐츠 잘 올려주면 되니까 둘 다 서로 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HBO라는 회사가 왕자의 게임이란 타이틀을 빼면서 넷플릭스가 망할 뻔했어요. 30%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치부심 뭘 만들었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걸 내요. 그러면서 컨텐츠 컴퍼니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테크 컴퍼니가 곧 컨텐츠 컴퍼니가 된 거죠. 자, 디즈니는 어때요? 디즈니가 지금까지 넷플릭스한테 컨텐츠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저것들 봐라. 이제 컨텐츠까지 직접 만드네? 그럼 우리가 뭐가 없죠. 그럼 테크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게 디즈니 플러스예요. 사실은 옛날 개념에서 보자면은 컨텐츠 컴퍼니와 테크 컴퍼니 경쟁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 두 회사가 직접 경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역사를 보면요. 플레이어가 바뀝니다. 다음 20년 동안 또 거대한 플레이어의 변동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강의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저희 세븐테크 2021을 같이 준비한 여러 교수님들이 또 영상을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KYU 열정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를 강의하게 될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아바타로 움직이는 메타버스의 세상,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세븐테크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VR, AR은 기존의 그 바라만 보던 일방향적인 미디어가 아닌 내가 실제 그 공간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자 미디어입니다. 이런 VR, AR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작자, 아티스트 입장에서 제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최초의 탈중앙형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강연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람직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떠한 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강의하게 된 이경전 교수입니다. AI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AI를 통해서 우리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서 AI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의하게 될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입니다. 용어부터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모르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앞으로 바뀐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어떤 미래가 올지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MKYU에서 사물 인터넷 특강을 맡았어요. 사물 인터넷, IoT,
이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인데요. 많은 사물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고 소프트웨어가 연결돼서 되게 지능화된 그런 제품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산업화는 어디까지 돼 있을까? 아이디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 때까지 안녕. 그때 봬요. 로봇공학을 강의하게 될 한재건 교수입니다. 로봇 산업의 시대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로봇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로봇과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될 미래를 상상해 보셨다면 강의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가 AI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진짜 많은 테크 기술이 발달했죠. 그리고 뭐 이어서 방금 보셨던 우리 교수님의 강의도 확실히 30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설득력 좋습니다. 제가 보는 내내 그런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저도 30분을 빠져들면서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의 역사학자라고 하셨나요? 네, 미래 역사학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와, 제가 그 과거를 보면서 아까 아이폰 처음 나오고 했을 때 그때를 지나가다가 이제는 미래를 뭔가 보게 되더라고요. 2040년까지 이제 시대가 변한다. 자, 그 기대와 설레임이 이 강의 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들으시다가 남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싶은 마음에 약간 초조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 걱정 덜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라이브 OT 2부에서는 세븐테크 각 기술을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한 세븐테크 2022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정 모집일은 오늘부터 시작이고 강의 시작은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3강씩 업로드 되겠습니다. 수강 비용은 열정대학생 특가 30만 원, 얼리버드 20% 추가 할인, 무려 20% 추가 할인, 가격은 24만 원,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호박 맞춰? 아직이죠. 자, 그리고 세븐테크 2022 과정은 7가지 핵심 기술에 정지윤 교수님의 미래 전망까지 총 8개 파트를 각각 3강씩 학습하게 될 건데요. 자, 강사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막 섭외력 대박, 막 진짜 이 조합 미쳤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메타버스 파트, 메타버스 열풍의 주력자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VR, AR 파트, VR 휴면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제작자 김세규 대표님, 그리고 블록체인 파트 암호학 정보보안 전문가 김승주 교수님, AI 파트 미국 인공지능학회 상관왕을 차지한 이경전 교수님, 클라우딩 컴퓨팅 국내를 넘어 글로벌한 클라우딩 컴퓨팅 전문가 이한주 대표님, IoT 파트 호모사피엔스로 유명한 사물인터넷 최고 권위자 최재붐 교수님, 로봇공학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 발명품 찰리를 개발한 어벤져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입니다. 자, 강사진의 라인업이 역대급일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구성도 대단한데요. 각 파트당 처음 1, 2강은 전문가에게 해당 기술을 쉽게 정확하게 배워보고요. 마지막 3강은 김희영 학장님과 정지윤 교수님 담당 파트 강사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바로 핵심 기술과 내 비즈니스를 접목해 활용하기 위함.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강생 전원에게 미래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 전략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최종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께는 세븐테크 2022 수료증까지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이거예요. 이걸
액자에 예쁘게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자, 밀리지 마시고 완강하시고 최종 과제까지 꼭 제출하셔서 이 수료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사진부터 커리큘럼 구성, 혜택까지 탄탄한 이런 강의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MKYU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세븐테크 2022 과정은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열정대학생 특가 30만 원, 네. 여기에 얼리버드 9월 15일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20% 추가 할인 24만 원에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호박마차 쿠폰을 좀 더 고급스럽게 세븐테크에 맞게끔 라이브 OT를 시청하신 분들 특별히 라이브 OT 기념 쿠폰으로 드리겠습니다. 무려 2만 원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쿠폰 번호 나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 8월 27일 내일 밤이 지나면 이 라이브 OT 쿠폰, 호박마차 쿠폰은 사라지게 되니까 꼭 적용하시고 가격을 30만 원에서 24만 원. 하지만 이 쿠폰 발행하시면 22만 원까지 세븐테크 2021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이 수업 들으시다가 나 궁금한데 오늘 밤 11시까지 한라인 가동 중이니까 언제든 여쭤보시고요. 자, 그리고 롯데카드 신규 발급 시 최대 10만 원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와 MKYU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븐테크 2022 OT 이어가 볼 텐데요. 2부는요. 세븐테크 이 본 과정에서처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짚어가며 인사이트를 해주실 김미경 학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옆에서 잘 들을 테니까 학장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회를 잘 보시는지 고맙습니다. 전 AI가 아닙니다. 네. AI 흉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진짜 그 AI가 영어를 막 읽은 거였었거든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 텍스트로 주면 AI가 그게 음성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요즘엔 그런 서비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븐테크의 강의 중 한 분야씩을 담당해 주실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아까 정지훈 교수님 강의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막 다 난리. 그냥 그렇습니다. 와다다다. 나는요, 요즘에 너무 놀라요. 저보다 강의 잘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는 텔레비도 못 나가겠어요. 이제 끝났고. 자, 그 다음 또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한재권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안녕하세요. 자,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입니다.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입니다 했는데 다들 한재권 교수님이다. 근데 한재권 교수님을 잘 안 와받았어요. 좀 이렇게 친구분들 좀 동원하셨어요, 오늘? 테리우스 얘기 나오잖아요. 기술계의 테리우스로 유명하죠. 기술계의 테리우스예요? 라디오스타에서 봤대요. 네. 라디오스타에서 봤구나. 한테리우스, 테리우스 로봇인 줄. 어벤져스로 가면은 딱 포지션 있죠, 아이언맨. 네. 어벤져스로 가면 아이언맨? 네, 그렇죠. 아이언맨, 로봇이 그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교수님은 어벤져스로 가면 뭐 할래요? 뭐 하지? 헐크 할까?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 우리 이번에 그 교수님들 호크아이가 더 멋있다. 그래, 우리 교수님들 7명 나오잖아. 그거 네네네. 다 우리 어벤져스 정해가지고, 네. 옷으로 싹 다 바꾸자. 야. 너무 재밌겠다. 좀 이렇게. 토르도 나오네요, 토르. 아까 비프스트로 다리, 그 아스가르드가 인상 깊으셨나 보다. 그래.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어벤져스에서? 있잖아요, 벌써. 블랙 위도우. 그래? 네, 일부러 물어보셨네. 그거가 그거군요. 스칼렛 요한슨 나오면 동급 되시려고. 어벤져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세븐테크 제가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는 아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렇습니다. 세븐테크를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걸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븐테크를 제대로 다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구성할 수 있는 정지훈 교수님께 SOS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정지훈 교수님 저 알기는 했어요. 모든 IT의 역사책을 내가 너무 잘 읽어서 너무 명저죠. 보고 진짜 명저잖아요. IT의 거의 모든 하필 또 거의 자는 참 성격 이상에 왜 붙였는데 IT의 거의 모든 역사를 읽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사람이 너무 쿨하고 좋은 거야. 원래 사람 좋죠. 아, 그럼요. 술 좋아하죠. 아, 네, 뭐. 이제 건강만 안정하시면. 네. 근데 제가 또 저기 책 여러 권 읽으면서 그동안 IT 계통의 이 교수님들과 좀 친한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김상군 교수님, 최재분 교수님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만나서 막 이 페이퍼 하나 놓고 그날 다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저기 로봇은 이미 있다는 거지. 만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 한재원 교수님 오신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로봇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로봇은 어떤 거예요? 세븐테크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미래에 그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또 위험한 일, 힘든 일, 그리고 귀찮은 일까지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모든 자산들이 실제 세상에서 실현되게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재훈 교수님은 되게 그 히스토리가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하고는 꽤 오랫동안 아는 사이고 이제 만드신 회사도 있는데 제가 투자자예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네, 공생하는 관계? 공생이라기보다 만드시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거의. 예. 교수님이면서 근데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만드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분께서 만든 회사죠. 아내분이 대표님이시고요. 네. 기술 서포터 정도로 뭐 아래 위가 명확하시답니다. 네. 관계는 딱 아내분께서 아내가 하늘이고 이렇게 근데 버지니아 공대 나오셨어요? 네, 버지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과 박사하셨고 그때 이제 데니슨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잘 알죠. 네, 데니슨 교수님하고 사실은 그 밑에서 일을 많이 하셨죠. 지도 교수님이세요. 데니슨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세요? 네. 네. 데니슨 교수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많아요. 네, 그리고 왜 지도 교수면 나이가 많은 그런 느낌이 나는군요. 근데 제가 딱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그때 부임해 오신 초임하신 신임 교수님이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셨죠. 월드스타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타임스에 실렸었던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라고 있습니다. 찰리. 사진이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찰리 설계하고 제작했는데 이게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 발명품 50에 들어갔었고 그 디자인을 아내분이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아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딱 손이 돼. 자,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해봅니다. 시작. 아내분께서는 자동으로 올라.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아내분께서는 왜 이러니? 거의 그냥 토크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개그야, 개그.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로봇컵 어덜트 사이즈 리그에서 또 그 다음에 키즈 사이즈 리그에서 동시 우승을 했어요. 이 로봇컵이 축구하는 거거든요. 아마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재난구조 로봇 대회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똘망원이라고 한국에서 나갔거든요. 그거 설계 제작 담당하셨고 뭐 사실은 이게 진짜 로봇이야말로 종합학문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잘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디지털 기술, 근데 솔직히 제가 기사에서 읽었거든요. 말씀드려도 되나? 근데 이렇게 뭔가 로봇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막 로봇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셨잖아요. 근데 내가 로봇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술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20대나 뭐 그때? 그쵸. 근데 뭐 20대는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된. 아주 어렸을 때 로봇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봇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왜요? 제 남동생이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뇌성마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죠. 또 예전에는 그렇게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했죠. 70년대, 80년대 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만화 영화를 봤어요.
만화 영화. 로봇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본 거예요. 네. 그 TV 속에서 네. 그 로봇이 사람을 막 들고 막 날아다니는 거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저거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혹시 태권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짱가 이런 거였어. 짱가. 와, 짱가도 진짜 어디선가 그거. 짱가는 전남 기운이. 아시네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연식 나온다고 그래갖고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어머, 세상에 가엾어라. 저거 사야 돼. 그래갖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꿈을 먹었죠.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 파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요? 없으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안 팔지. 만들어야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진짜 오래된 그때부터 난 로봇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찡하다. 근데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그 짱가 같은 로봇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만화 속에서는 그렇게 금방 만드는 거. 짱가는 일단 특수학금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 소재도 문제고. 문제죠. 액추에이터도 문제고. 뭔 말이야, 나. 듣기만 알아듣는 말로 말하고 있어. 나 지금 왕따 됐어. 나 왕따 됐어.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꿈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어떠셨어요? 근데 한재훈 교수님 오셔서 아까 막 문제 맞추고 사람들 지금 막 몇천 명이 강의를 들으면서 댓글 쓰고 반응을 보시니까 늘 대학생만 가르치다가 이렇게 나이든 막 30대, 40대 학생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긴장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원래 이렇게 말 안 더듬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 엄청 잘하고. 여기 와갖고 지금 막 말 더듬고 있잖아요.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진짜 잘해야겠다. 학생들 수업은 제가 뭐래도 믿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 한마디 정말 좋은 정보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잘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긴장 안 한 것 같잖아요. 저 긴장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사실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 사실 일상 부분에 이 7가지 기술들이 세븐테크가 지금 사실 녹아 있고 사실 이것이 그렇죠. 기본 인프라를 깔아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실 때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인간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갈 것이다. 20년 또 다른 에라가 열리고 있죠. 또 다른 에라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 첫 번째로 알아볼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영상을 좀 주시죠. 네. 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한재훈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 전문 분야, 바로 로봇 공학입니다. 참, 로봇 정말 인간에게 되게 가까운 기술 아니에요? 저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너무 도움도 많이 주고. 네. 있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꿈하고도 연결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 것이 꿈. 영화 같은 데서 정말 많이 표현됐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스타워즈에도 딱 주인공이 누구야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다스베이더나 뭐 다르게 생각하시죠. 네, 루크 스카이워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아니 무슨 막 영화랑 만화를 줄줄 게. 그렇죠. 제가 덕후거든요, 약간. 그렇구나. R2D2, 뭐 C3PO 이런 거 아시죠? 네. 이런 그 로봇들 이게 70년대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미래 역사학자니까 역사를 꼭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27년에 가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독일 영화인데 그 독일 영화가 무성 영화거든요. 아직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화에 처음으로 이제 기계화된 그런 로봇에 대한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 로봇 역사에 그 앞으로 가면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체코 사람인데 로봇이라는 얘기 처음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 맥락과 그 어떤 세븐테크의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맥락을 좀 갖고 있죠. 그렇구나. 근데 왜 로봇 기술을 자꾸 양치기 기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양치기 기술로 부르는 기술이 2개가 있는데 양치기 기술이 왜 양치기가 뭐예요?
늑대가 늑대소녀? 늑대가 왔다. 예, 그러니까 늑대가 온다고 늑대가 안 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로봇 같은 게 로봇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진짜. 예. 로봇이 세상을 바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곧 될 거야.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근데 늑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지. 로봇 나온다는데 자꾸 안 나와. 네네. AR, VR도 사실 좀 그랬는데 이 둘을 이제 저는 양씨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예. 대표적인 게 로봇 기술이었죠 지금까지. 일면 동의합니다. 일면 동의하는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로봇 늑대다, 뭐 늑대라고 할게요. 늑대다 그랬는데 안 와. 늑대가 안 와. 근데 네. 사실은 왔어요. 그래? 왔어요. 어디? 근데 새끼 늑대였어요. 강아지도 안 갔지. 새끼 늑대니까 뭐 이만한 늑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무서워갖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는 걸어 다닐 줄 아냐? 뭐 이러고 있는 거지. 하기는 아니, 너 말고 뭐 이렇게 계속 집에 왔어요. 새끼 늑대 한 마리 키우시죠. 우리 새끼 늑대 안에 저기 말하는 거죠? 네, 크리스라면서요. 크리스. 우리 집에 청소기 크리스. 크리스. 그러니까 이제 새끼 늑대 같은 것들이 크리스 같은 청소기, 로봇 청소기 정도가 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큰 늑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로봇 그러면 막 인간처럼 무엇을 막 다 해결해주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늑대가 크고 있어요. 아, 그래.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크고 있죠. 네. 사육도 하고 뭐 방목도 하고 뭐 어쨌든 여기저기서 막 자라나갖고 나올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제일 필요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신 지 15년이 됐어요. 진짜. 아버지가 옆에서 병수발을 드시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안고 화장실을 모셔다 드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경아, 로봇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 우리 다 네네네. 늙잖아요. 그때쯤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한 10년 뒤, 15년 뒤 요쯤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로봇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기에 많은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 뒤에 있는 거 복합 기술이에요. 이거? 네, 여기 있는 게 상당수가 들어가야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강의를 좀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강의를 후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진출했는데 로봇 실물도 좀 보고 싶습니다. 뭔가 실물이요?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원래 제 전공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래갖고 한 이 정도 키의 로봇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오토노머스로 자율주행으로 걸어다니면서 축구하고 뭐 이런 게 제 전공인데 이족 보행으로. 네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겁죠. 갖고 오지. 이런 애들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귀여운 애를 데려왔어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귀엽다. 쓰다듬으면 이렇게 반응도 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애완동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반려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반려. 같이 사는 거죠. 얘 이름은 에디예요. 에디예요? 네, 에디. 그래갖고 이렇게 그 털을 뽀글뽀글 해주면 기분 좋다는 표현을 하죠. 걔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따라다녀요. 졸졸졸졸졸. 그게 다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 이 카메라로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제 따라다녀요. 깜짝 왜 이래 깜짝 놀랐어. 제가 왜 이래? 그래서 너 놀랐잖아 지금. 로봇인 줄 알았어요? 너 너무 놀랐어 지금. 제가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길래 그 사이에 제가 뭐 발토시를 쳤어요. 이거 뭐야? 교수님 이 발토시가 어떤 거죠 이게? 이게 저희가 좀 이제 실험용으로 이 발토시를 따라다니게 해봤어요. 그래갖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는 역할을 하죠. 그래갖고 이런 것을 그 쇼할 때 써요. 그 테마파크 이런 데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가요. 그러면 10명의 아이들이 다 다른 그 발토시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 10대의 로봇들이 다 주인을 잡아갖고 따라다닙니다. 저주인만 딱 이제 인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다녀? 같이 아이와 함께 그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수행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안 오잖아요. 얘 안 오네. 나한테는 안 올까? 에디야 잘했어. 귀엽다. 귀엽다 진짜. 나 저거 벗겨봐. 요거 이제 팁인데 그거 어떻게 나왔지? 그 하트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엔지니어들이 장난친 거거든요. 그래? 그걸 찾으셨구나. 이거 어떻게 했지? 좋아하는가 본데. 자, 에디야 또 집에 좋아하나 가자. 보다. 내가 주인이야. 저 비싸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지금 연구 중에 내년에 출시할 거예요. 이거 비싸 이거?
내년에 출시할 겁니다. 좀 양산해야 싸지니까 아직은 비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인공지능에게 이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못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야, 애디야. 그래갖고 내년에는 그냥 이런 발토시 없이 인간들, 특히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애디야, 따라다니게 이리 와. 애디야. 있어요, 어디는. 아이 예뻐라. 이리 와. 여기 있죠. 나 여기 어디 있어요? 너 봤어? 그랬구나. 왔다. 아, 안녕. 어머, 얘 하트 나오는 거 봐. 봤어? 봐봐. 이 하트를 아무 데나 빌리는. 어머, 얘 하트 봐. 방송 세지니까 하트 너무 잘 먹어. 아, 예뻐. 어머, 하트 봐. 귀여워. 아이, 귀여워. 하트. 짠짠. 웃겨. 그래서 내년에 여기 뭐 유치원이나 뭐 키즈 카페나 이런데 한번 빌려드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재밌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애디랑 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자유롭게 시간을 좀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그거를 제가 저희 게임 컨텐츠 만드는 것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에디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세균들을 물리치고 막 그런 컨텐츠를 막 만들었더라고요. 바이러스 퇴치 게임 뭐 이런 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컨텐츠가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게임을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현실 공간에서 하면 애들 건강해지겠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간을 계속 뛰어다녀요. 로봇이랑 같이. 네. 그거 좋네. 이거 왜? 이거 애디가. 애디 제가 데리고 가려고 저희. 그래? 창피하지 좋습니다. 않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애디라는 로봇은 그럼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과 같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내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 중에 요거는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또 1인 가정이 많아져서 1인 가정이 너무 그리고 좋겠다. 또 노인분들 돌보는 그런 일도 좀 필요하고 뭐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애디 같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아직 뭐 힘센 거 이런 건 못해도 예를 들어 뭐 쓰러졌다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정도는 애디가 신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야 뭐 사람을 들어오는 필요도 없고 그죠? 학습하면. 네. 애디가 집에 있다가 노인이 팍 쓰러졌어. 그러면 애디가 직접 119로 연락을 해. 예, 그런 거. 그럼 너무 좋다. 혼자 사시는 노인에게. 일단은 카톡을 보내기로 돼 있어요. 그것도 저기 이미 기능을 연구를 열심히 카톡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미? 지정된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게 돼 있어요. 다들 또 벌써 난리야. 회사 어디냐고 주식 사고 싶다고. 양산되면 이제 사실 분들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근데 사실은 애디도 만드시지만 원래는 휴머노이드 하셨거든요. 휴머노이드 쪽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 궁극의 기술입니다. 인간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 어떤 특정한 뭐 청소만 할 수 있는 로봇, 뭐 또는 뭐 배달만 할 수 있는 로봇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 저기 맥주 좀 가져와봐라. 그러면 냉장고 가서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죠. 근데 뭐 근미래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멀리 보고 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로봇 공학 강의를 좀 들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갖고 아니면 비즈니스 어떤 거에 조금 이렇게 내가 연결시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라고 할게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거는 실제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현재만 보면은 또 이렇게 큰 전략을 세우실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정지훈 교수님 전략을 약간 가져왔어요. 뭐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그래서 약간 과거를 보여주면서 네,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라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학생분들께서 네. 자신의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지훈 교수님의 되게 장점이라고 하는 게 교수님이 두 분 다 사실 요새 교수님들이 사업을 하셨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걸 내가 사업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론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인생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가치를 자꾸 진짜 실제로 실현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그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븐테크 2022. 왜 2022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2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기술은 뭘까요? 자, 큐! 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6년도 네네. 이세돌. 네. 아, 저도 이세돌. 저는 이거 4승 1패. KBS랑 중계도 한번 했어가지고요. 그랬어요? 그때 그 배팅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KBS 어떤 프로에서 또 관련된 거 좀 다루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가 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이길 줄은 몰랐지.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AI 기술 발전 속도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참 놀랐어요. 그쵸.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거요? 이제 제가 쓴 컬럼 중에 이제 AI의 가을을 준비하라는 컬럼이 있는데, 네. 그게 뭔 소리냐면 그동안 이제 저 역사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AI도 역사를 보면 한 2번 정도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2번의 붐이 있었고 2번의 겨울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벌써 한 20년 사이클로 겨울이 한 번씩 왔거든요. 겨울이 왔을 때 그 왜 왔나? 이걸 찾아보면은 네. 항상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꼭대기로 너무 많이 가면 골이 깊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골이 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붐이라고 불러요. 네. 세 번째 붐이 왔는데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랑 두 번째 AI 겨울하고는 되게 다르게 보는 게, 네. 두 번의 겨울 때에는 사실 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AI가? 네, AI가 현실을 못 바꿨어. 못 바꿨네. 근데 지금 이번에도 너무 좀 심하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때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거는 진짜 바꾸고 있거든요, 조금씩. 아니, 우리 AI 지금 거의 매일 보고 있지 않아요? 거의 매일 보고 있죠. 네. 매일 쓰고 있죠. 매일 쓰고 있죠, AI. 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저는 별로 안 쓰지만, 네. 선생님도 쓰시려나? 뭐요? 여성분들은 거의 쓰던데. 뭘? 필터 앱. 사진 이렇게 찍는데 셀카. 사실은 셀카를 찍었는데 본인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걸 안 쓰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안 쓰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필터 꼭 써야 됩니다. 그게 AI 기술이에요. 항상 쓰시잖아요. 매일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AI 기술이에요? 네. 거기다가 뭐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지금 이거 전 잘 모르겠지만 MKYU 같은 경우에도 김미영 TV 컨텐츠도 누군가에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돼가지고 뜨지 않겠습니까? 추천해서 뜨겠죠. 그렇죠. 그것도 다 AI 기술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상시에 아무 때나 쓰고 계세요, 요즘.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전에는 그렇죠. 기대만 부풀리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니? 아무것도 못 쓰는데.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빅데이터와 더불어서 AI가 진짜 훨씬 더 발전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아요? 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속도도 빨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접목할 수 있는 데가 늘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적으면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국 학습해서 AI가 돌아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적다는 것은 배울 게 별로 없다는 것이고 배울 게 별로 없으면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 말은 쓰일 때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과거보다 훨씬 AI 역할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로봇에도 AI 기술 엄청 들어가죠? 그럼요. 없으면 아예 로봇이 못 움직이죠. 맞다.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래밍은 다 AI예요. AI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AI 설명을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조류 독감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냥 AI 써요. 그러면 다 알아들으셔서 되게 편해요. 아, 그러네. 네, 조류독감 AI죠. 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약자. 네. 저거랑 똑같아요. 저를 보고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다른데? 네, 이름이 똑같거든요. 아, 내가 아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지금 그 정지훈 얘기한 거예요, B? 네, 그렇죠. 조류독감하고 AI랑 뭐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래. 넘어가시죠. 말을 안 하시죠. 자, AI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비즈니스 쪽으로 진짜 쓸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얘기할까요? 내가 썼잖아요. 네, 써보세요. 김미경 AI 만들었어요. 아. AI로 김미경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대신 강의하는 거. 네. 그래서 그 텍스트 넣으면은 제가 힘들 때 대신 강의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훈련시켜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많은 데이터를 넣어갖고요. 내 대신 그 NKY 학생들이 나한테 상담하면 개별로 그 상담까지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그거 만들려고 1년 내내 훈련시키려고 데이터 모으고 있어요. 네, 말투 그럼 다 모으셔야 되는데 말도 모으고 글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줘야지 제일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AI 쪽에서 그쪽 AI 연구소 쪽에서 제가 되게 유리한 이유는 유튜브에 제 영상이 2,000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 데이터 많은 분 걸 하기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 건 데이터가 많아서 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그렇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AI의 장점이기도 한데 네. 단점이기도 해요. 아, 왜요? 데이터가 없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잘 안 돼요. 데이터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김미경 정도 네. 되니까 이게 된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 할 건 진짜 너무 많아서요. 사실 제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라 그냥 테크만 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AI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 이제 그 의료 쪽, 제가 또 의학 쪽에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의사십니다. 네, 의사 자격증만 있는데 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분야의 테크놀로지 적용하는 부분들 쪽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특히 영상의학 같은 거 판독하고 이런 것들 AI가 엄청 잘해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룬이 금방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곧 상장할 겁니다.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자산이 그냥 뻥 하고. 깜짝 놀랄 게 우리 정지훈 교수님은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가 스타트업이 몇 개라고요? 여태까지 투자한 데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포괄하면 네. 투자 회사가 2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한 1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150개 회사에 투자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최근에 좀 좋은 부자예요? 아니요. 1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주까지 적자였어요. 투자한 돈보다 돌아온 돈이 더 적은 매년 진짜 엄청 투자를 했는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나왔어요? 드디어 투자한 액수 총액 대비 번 돈이 드디어 넘었어. 오. 처음으로.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구박을 덜 당하게 맨날 와이프 할 때 항상 이렇게 11년 동안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11년 동안 11년 동안 진짜 구박당했거든요. 맨날 얘기가 가치가 높아지니 가치가 높아지니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여자들의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실제로 돈이 돼서 돌아오기 전에 내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으면 그것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 우리 야, 그래서 이제 그 구박에서 벗어나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엉뚱한 대로 말이 튀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직접 제조하거나 이걸 내가 직접 무엇인가 만들고 이러지 않더라 하지라도 그 널려 있는 AI 기술 중에서 내가 가져다가 쓰면은 어떤 걸 가져다면 좋을지 이 협업 스킬, 협업 센서티브만 생겨도 저는 일을 엄청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은 창의력이 중요해요. 네. 어떤 것을 내가 지금 할 것이냐, 그 아이템 잡는 거. 이거 지금 무주공산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근데 잘 보면 내 뒷산이야. 아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은 못 보는 산을 자기가 찾으면 거기다 이제 깃발 꽂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인사이트만 딱 받으시면 이제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공하실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계기가 딱 될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이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린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큐 가시죠.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 같지만 저는 이게 일반인이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디지털에 생산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르시가 작성한 최초의 트윗 소유권은 33억 원. 최초의 트윗이라고 33억 원의 낙찰이 돼? 골동품 취급당한 거죠. 골동품. 최초의 트윗이? 네, 그렇죠. 히스토리잖아요. 역사. 최초의 독립선언서 이런 거. 그러면 내가 한 최초의 인스타 첫 포스팅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10년 후쯤. 그걸 누가 역사적으로 볼지가 관건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어. MKYU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내 최초의 트윗, 내 최초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원인프라는 디지털 그린 컬렉션 10점을 20분 만에 65억 원에 낙찰되어 팔렸고, 일론 머스크는 2분가량의 본인 음성을 일론 머스크는 하여간 너무 비싸다고 하시면 말이 메이신 것 같아. 아니, 일론 머스크가 2분가량의 본인 음성을 NFT로 팔겠다고 했다가 경매가가 12억까지 치솟자 판매를 철회했고, 사실 12억.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네. 진짜 돈과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 경제 시스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라서 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거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화폐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우리가 이런 걸 프로토타입이라 그러는데 실험작 같은 거. 프로토타입.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NFT라고 하는 기술을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디지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아까 제가 강의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점, 이게 한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그렇죠. 계속 찍어내고 계속 찍어나 보수하면 안 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계속. 네, 근데 이거를 한정성을 줬더니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 매겨지더라. 아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디지털 경제가 드디어 아날로그 경제랑 접목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처음인 거는 언제나 역사적인 맥락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돈이 붙었어. 아까 말한 앨런 머스크 이런 거 과도하게 붙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 한 거잖아.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거래를 하죠. 네, 그렇게 변할 겁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의 인프라를 깐다, 이걸로. 경제 인프라를 네. 깐다.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데이터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데이터로 살아요. 솔직히 카카오 할 때는 내가 위치 서비스로 살지 김미경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텍스트 할 때는 배달의 민족 시킬 때도 역시 위치 서비스가 음식을 시키지 김미경은 시킬 수가 없어요. 전화도 못 해요. 위치 서비스가 없으면 도저히 배달을 시킬 수도 없어요. 네. 그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데이터가 내가 내 데이터를 먹고 크는 거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내 데이터 때문에 크고 그래서 투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가입하는 바람에. 좀 억울하시죠? 억울하지. 이 억울함을 블록체인이 지금 풀 길이 없어요? 좀 돌려받을 길?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돼요. 그래?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이 많이 퍼지도록 가야 되는 거거든. 아하.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때 주장해야 되고. 도입을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자면 별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는 저하고 저 네트워크 컴퓨터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컴퓨터가 일종의 자원이라고 치면 네. 이 컴퓨터를 좀 잘 쓰면은요 서버를 안 사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인터넷 하는 동안에 얘가 쉬는 동안에 얘가 계속 딴 사람 컴퓨터가 여기 이걸 쓸 수 있도록 일을 좀 작업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주로 이제 동영상 압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좀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를 그냥 주라 그랬으면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접속하고 있으면 조금씩 돈이 쌓여갖고요. 얼마 되진 않지만 며칠 지나면 몇천 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블록체인 기술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상 내에서의 권리를 확실히 해주면서 여태까지 그냥 대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간 내 데이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세상 판이 바뀔 땐 알면 주장하는데요. 모르면 다 줘요.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크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권리다. 블록체인은 권리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 또 보겠습니다. 아까 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AR, VR. 네네네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 기술도 앞으로 세상을 되게 많이 바꾸겠죠?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 네.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언제나 AR, VR 쪽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프로토타입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벽돌폰 기억나세요? 네. 벽돌폰 때만 하더라도 이따만한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항상 갖고 다닐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조그매지고 기능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됐죠. 네.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제 VR 이게 헤드셋 같은 것들 많이 구경들 하셨을 텐데 네. 아직은 크기도 하고 좀 어지럽다고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기술은 언제나 발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배터리도 오래가고 작아지고 덜 어지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머지않아 스마트폰처럼 그냥 입고 다니는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또 바뀌겠죠. 자, 이번에 우리 AR, VR 강의를 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그렇죠. 너무 네. 몰라서 김세규 대표님 강의하시게 되죠? 네네네네. 네. 이 세븐테크 강의에서 이 김세규 대표님이 AR, VR 부분에 그 너를 만났다? 이거 사실은 진짜 눈물 흘리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과 그 그렇죠. 모습과 네. 이런 걸 다 해서 재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세상에.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분이 더 여러 가지 거를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접목되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특히 저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또 연결해서 얘기 드리면은 예를 들자면은 트레이닝 같은 거. 특히 의학 같은 경우에 의학을 하니까 의학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대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보니까 MKYU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AR, VR? 얘기해 줘. 왜냐하면은 지금 지식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실습을 못해요. 실습 못하지. 실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 레슨 이런 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대면 시대. 피아노 하셨으니까 또 근데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병원에 막 잔뜩 있으니까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데 수술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뭐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뭐 주사 놓는 거 이런 거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넘어가면 진짜 엉터리 의사, 엉터리 간호사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VR, AR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그렇죠. 말이야. 예, 뒤집어 쓰고 AR, VR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 놔보고. 네네네, 그렇게. 그런 것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내가 항상 디지털 세상에 가서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못했던 거 디지털 세상에서 다 하세요. 그랬을 때 늘 질문 오는 게 저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레슨 못해요. 저 바이올린 가르치는데 못해요. 요리는 어떻게 가서 가르치나요? 했는데 그게 AR, VR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로봇에도 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 교육 측면에서는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는 실습이 되게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그렇죠. 원래 VR로 하자. 뭐 이렇게 VR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AR, VR 기술은 어때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빨리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헤드셋이 제일 중요한데 헤드셋이 전에는 너무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 양치기 소년 기술이었거든요. 네. 페이스북이 2014년에 3조 원을 주고 오큘러스랑 해서 샀을 때만 해도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끼 늑대. 그렇죠. 계속 새끼 늑대. 늑대였던 거죠. 근데 맨날 몇백만 원에 선 달리고 어지럽고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진짜 쓸 수 있는 건 맞아 이랬거든요. 2019년까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이제 퀘스트 2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데 얘가 4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써봤더니 이건 진짜 쓸만하네? 요래 돼가지고 드디어 양치기에서 벗어났어요. 그거 살려면 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써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예, 그 다음 기술 가겠습니다. 땡, 큐. 자. 가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된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IoT가 휴대폰이다. 네, 스마트폰이 이미 항상 그 IoT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최재봉 교수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IoT의 성공 사례가 뭡니까? 뭐 이런 맨날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IoT 성공 사례가 없었나 이러는데 진짜 최고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데 휴대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전화기였잖아요. 전화기였는데 지금 얘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게 IoT거든요.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뭐 하고 이거 계십니까? 그냥 손이야, 손. 그렇죠. 소면이 뭐 신체 떨어져 나가. 사진 찍지, 뭐 소셜 미디어 올리지, 심지어 배달의 민족 시키지, 뭐. 아니 그리고 얘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 요새. 그러네. 입장도 못하네 이제. 입장도 못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쯤 되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손은 스마트폰 달고 다리는 뭐예요? 이제 저기 스마트 신발? 다리는 저기 스마트 자동차.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대표적인 IoT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완전 컴퓨터 덩어리인데.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개념을 처음 띄운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얘기하지만 이제 테슬라 자동차 처음 얘기했던 사람들은 뭘로 얘기를 많이 했냐 하면은 이걸 왜 사야 되는가 이 얘기할 때 초창기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이폰이 자동차로 변했다 생각해봐. 이렇게 설명했거든. 얼마나 편하냐 이래가면서 아이폰이 자동차로 변했다고 생각해봐. 실제로 딱 그 테슬라 자동차 안에 보면 센터피스 이게 안에 디스플레이 빡 크고 정말 멋있는 거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폰이 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스마트 시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아이폰이 도시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점점 그 종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하죠. 로봇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로봇의 시작이에요. 일종의 그 데이터 입력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충실한 서번트가 돼야 되죠. 집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집사가 되려면 주인이 어떠한 취향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전체에 있는 IoT 기기들이 그 로봇을 중심으로 모여서 다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도구들이 로봇에게 정보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는 IoT가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입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또는 우리 몸하고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IoT가 되면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건강 관련된 것들을 증진시키거나 이쪽에도 활용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종류에 따라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죠. 이것도. 그러네.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자, 그 로봇에서도 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IoT 기술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거대한 성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각각마다 상상해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oT 상상시킬 때 제일 많이 사례를 드는 게 마이크인데요, 마이크. 마이크 지금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얘는 그냥 IoT는 아닌 마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IoT가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막 보여요.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얘가 인터넷 연결됐어요. 얘가 그냥 마이크가 아니야. 얘한테 지능이 있어, 인공지능이 있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바로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바로 이걸 그 장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녹음이 돼가지고 디지털로 녹음이 돼가지고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려.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녹취. 그렇지. 녹취. 그다음에 두 번째 AI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글로 막 풀어내. 글로벌. 그러니까 얘가 바로 책을 바로 써. 책을 바로 써, 그죠? 봤어. 근데 이제 좋다. 말한 거 녹취 풀어보면은 중언부언 많고 이상한 말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걸 자동으로 맞춤법 다 제거하고 등등해서 막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약간 소설가처럼 그 말을 유려하게 융문도 다 만들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틀린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막 검증해가지고 그 바깥에 그래프라든지 또는 뭐 참고 자료, 사진 이런 거 갖다 붙였어 막. 이거 그러면 대박이죠. 이거 남성들에게 더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왜요? 부부 싸움 할 때 남성들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너 언제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그랬나? 진짜 확인해 보자. 근데 이러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 이렇게 딱 이게 자료가 딱 준비돼 있으면 좋죠. 네, 이 마이크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되게 착하게 사신다. 착한 거예요? 되게 착한 것 같아. 그런 건가요? 부인이 막 얘기하면 여보 여기 근거 여기 계십니다. 근거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도 있고 클라우딩 컴퓨터 있고 메타버스 이야기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또 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수님이 아까 다 강의로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븐테크, 자, 클라우딩 컴퓨팅, 메타버스까지 이러면 7가지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요거만 좀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세븐테크를 저는 지금 오늘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오늘이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나만 이해하고 나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우리 모든 NKY 학생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 이걸 같이 따라와 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회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NKY를 커나가는 데 있어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세븐테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NKY에 IoT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화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예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점점 키워갈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교수님을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영감이 막 그렇죠. 엄청나게 떠오르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NKY 학생들도 내가 여기다 숙제 냈어. 이게 다 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죠? 맞네요. NKY 학생들이 숙제 낸 게 다 내 자산이고 내가 강의 들은 경력도 다 자산이고 그러면 내가 나를 증명할 때 뭐 요번에 우리 세븐테크 이거 들으면 다 수료증 내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크에 대한 센서티브 너무 중요해서 어딘가 취업할 때 저 NKY에서 세븐테크 일단 한번 쫙 훑은 사람입니다. 이거 갖다 증명하라고요. 근데 블록체인이 있다고 우리가 이게 한다면 내가 공부한 모든 경력이 그냥 그대로 어디론가 다 전송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기술들이 곧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이해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뒤에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거를 기회를 잡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삶의 또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정지훈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그 전공한 사람만큼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항상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네. 자동차 안에 모든 기술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없죠. 근데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고 자동차 용어 조금 알고 운전하고. 운전할 줄 알면 맞아. 그 기술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거든. 딱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이 7가지 기술에 대해서 용어 좀 알고 어디에 쓰는지만 조금 체크를 할 수 있어도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정도로 목표를 잡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이 세븐테크 제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 이미